부자가 되는 지름길 함께 가는 고부자입니다. 여러분 혹시 이런 생각 해보신 적 있나요? 뉴스에서 경기 둔화, 소비 위축, 자영업자 힘들다는 이야기가 계속 나오죠. 막상 서울 아파트 가격 흐름을 보면 쉽게 꺾일 것 같지도 않고 오히려 집값이 쭉 오르는 모습을 보이며 서울 아파트는 53주째 상승, 이런 기사가 보이죠. 일각에서는 경제가 무너지기 전에 집값이 오히려 폭등한다 라고 말합니다. 혹시 그러면 지금이 그 시기일까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반은 맞고 반은 틀립니다. 이게 말이 안 되는 것 같지만 사실 자본주의 구조를 이해하면 오히려 굉장히 자연스러운 현상입니다. 먼저 가장 기본부터 보겠습니다. 경제가 흔들리기 시작하면 중앙은행이 가장 먼저 하는 게 뭘까요? 바로 금리를 낮추는 일입니다. 경기가 나빠지면 기업도 투자를 안 하고 사람들도 소비를 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장에서는 돈이 안 돌기 시작하겠죠. 이걸 그냥 놔두면 침체가 더 깊어지기 때문에 한국은행은 금리를 낮춰서 돈을 빌리기 쉽게 만들어줍니다. 대출이 쉬워지면 기업은 투자하고 사람도 뽑고 사람들은 집도 사고 차도 사고 소비도 늘리게 됩니다. 이게 교과서적인 경기 부양 방식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문제가 하나 생깁니다. 이렇게 풀린 돈이 실물 경제보다 자산 시장으로 더 빨리 들어간다는 점입니다. 금리가 낮아지면 당연히 예금 이자는 줄어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은행에 돈을 예치해도 이자가 거의 안 붙습니다. 그런데 물가는 오르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이 되면 사람들은 가만히 있으면 돈 가치 줄어드네, 이런 생각이 들기 시작하죠. 그러면 자연스럽게 돈이 어디로 움직이냐면 가격이 오를 것 같은 자산으로 이동하게 되겠죠. 대표적인 게 바로 실물 자산인 부동산입니다. 여기서 그래프를 하나 보겠습니다. 지난 10년간 한국은행 기준금리 흐름과 서울주택 매매 거래량 지표입니다. 먼저 2020년 7월입니다. 이 시기는 코로나 이후 경기 부양을 위해 금리를 크게 낮췄던 시기이고 기준금리는 역대 최저 수준인 0.5%였습니다. 같은 시점 서울 아파트 매매 거래량은 무려 26,662건까지 치솟았습니다. 10년간 거래량 중 가장 높았기 때문에 거래량이 말 그대로 폭발했던 구간입니다. 반대로 2022년 11월을 보겠습니다. 이때 서울 아파트 매매 거래량은 10년 중 최저로 2,552건까지 줄었습니다. 2020년에 비하면 10분의 1 수준인 거죠. 기준금리는 3.25%까지 상승했습니다. 금리가 상승 추세를 보였던 시기로 2023년 1월에는 10년 중 가장 금리가 높았던 3.5%를 기록했습니다. 이렇게 금리가 올라가면 어떤 일이 생길까요? 첫째, 대출 이자가 부담이 되기 시작합니다. 집을 사려는 사람 입장에서는 매달 내야 할 원리금이 확 늘어나게 되겠죠. 또한 대출 원리금을 상환해야 하기 때문에 소비도 위축됩니다. 둘째, 굳이 위험자산에 투자하지 않아도 예금만으로도 이자가 꽤 나오기 시작합니다. 그러면 자금이 다시 은행으로 들어가겠죠. 부동산으로 향하던 매수세는 눈에 띄게 줄어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금리가 가장 낮았던 시점에 거래량이 폭증하고 금리가 빠르게 올라가던 시점에 거래량이 급감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봐야 할 게 바로 유동성, 즉 시중에 풀린 돈의 양입니다. 한국은행이 발표하는 M2 통화량이라는 지표가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 현금, 요금을 예금, 정기예금, MMF 같은 단기 금융 상품까지 모두 합쳐서 언제든 소비나 투자로 흘러갈 수 있는 돈을 합산한 숫자입니다. 여기서 그래프를 보시면 더 직관적으로 이해가 됩니다. 시간이 흐를수록 통화량이 어떻게 움직였는지를 보여주는 그래프입니다. 보시면 거의 쉬지 않고 우상향하고 있죠. 자세히 보면 2024년 기준 우리나라 통화량은 4,186조 원입니다. 이걸 과거와 비교해 볼까요? 1998년 외환위기 직후 통화량은 596조 원 수준이었습니다. 지금과 비교하면 무려 7배 이상 증가한 것입니다. 또 글로벌 금융위기 직후인 2008년과 비교해 보겠습니다. 당시 통화량은 1,367조 원이었습니다. 지금은 그때보다도 3배 이상 커진 상태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한 가지 중요한 변화도 같이 짚고 가겠습니다. 지난 10월부터 한국은행이 통화량
시장 통계 기준을 IMF 권고에 따라 변경했습니다. 그래서 과거 방식으로 집계한 M2와 새 기준으로 집계한 M2 사이에는 차이가 발생하죠. 지금 보시는 표가 바로 그 내용입니다. 대표적으로 기존 M2에 포함되어 있던 수익증권 항목이 빠지면서 전체 규모가 약 400조 정도 개소가 조정되었습니다. 하지만 이건 실제로 시중 돈이 갑자기 사라진 게 아니라 기준이 바뀌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유동성 지표를 볼 때 금액이 줄었네 이렇게 단순 해석하기보다는 기준이 개편된 이후 시장 흐름이 어떻게 움직이는지를 보는 것이 훨씬 중요합니다. 그런데 어떤 분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요즘 경제 안 좋다는데 그럼 집값도 떨어져야 정상 아닌가? 맞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꼭 짚고 넘어가야 할 게 바로 펀더멘탈, 즉 경제의 기초 체력입니다. 펀더멘탈을 볼 때 대표적으로 보는 게 경제 성장률, 실업률, 물가 상승률, 경상수지 같은 지표입니다. 먼저 경제 성장률입니다. 성장률이란 한 나라 경제가 얼마나 커지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숫자입니다. 성장률이 높다는 건 기업이 더 많이 팔고 사람들 소득도 늘고 소비와 투자가 활발하다는 뜻이죠. 그런데 최근 성장률을 보면 과거처럼 강하게 올라가는 모습은 아닙니다. 2025년 우리나라 경제 성장률은 1%를 기록했습니다. 그리고 2026년 경제 성장률 전망치는 1.8 수준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작년보다는 성장 속도가 조금 나아질 것으로 보이지만 경기가 아주 좋다라고 말하기는 부족한 성장 흐름입니다. 다음으로 실업률입니다. 2026년 1월 실업률은 4.1%로 전년 동월 대비 0.4%포인트 상승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25년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던 지난해 12월 불안한 흐름을 이어가고 있는 추세입니다. 즉 고용시장에서 부담이 이어지고 있다는 신호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물가 상승률인 CPI 지수를 보겠습니다. 2026년 1월 기준 소비자 물가 지수는 2%로 이는 전년 동월 대비 2%가 상승했다는 뜻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 우리가 체감하는 물가입니다. 마트에서 장 볼 때 식료품 가격, 외식비, 공공요금 같은 생활 물가 부담은 여전히 강한 편입니다. 이렇게 체감 물가가 높으면 가계의 여유 자금이 줄어들고 소비가 위축됩니다. 경기는 둔화되는데 물가는 쉽게 내려가지 않는 애매한 상황이 만들어지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경상수지입니다. 경상수지는 우리나라가 해외와의 거래에서 얼마나 벌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지표입니다. 최근 반도체 수출 회복 등의 영향으로 경상수지가 흑자 흐름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지난해 12월 경상수지 흑자는 187억 달러로 32개월 연속 흑자 기록을 세웠습니다. 또한 지난해 연간 수출이 처음으로 7천억 달러를 넘어서면서 연간 경상수지 흑자액이 1230억 달러로 역대 최대치를 기록했습니다. 현재 수출이 버텨주면서 대외 건전성은 유지되고 있지만 다만 이 한 가지 지표만으로 내수 경기까지 좋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펀더멘탈만 놓고 보면 완전히 경제 위기처럼 무너진 상태는 아니지만 그렇다고 강하다고 말하기도 애매한 상황입니다. 성장률은 낮고 실업률과 체감 물가는 높고 수출만 일부 버티고 있는 이러한 상황입니다. 그런데도 집값이 오르는 이유는 집값이 단순히 현재 경기만 보고 움직이는 게 아니라 금리, 유동성, 주택 공급 구조 같은 부분에 더 영향을 받기 때문입니다. 즉 실물 경제 체력은 약해지고 있는데 그걸 막기 위해 푸는 돈과 정책이 오히려 자산시장으로 흘러 들어가면서 집값을 밀어 올리는 아이러니한 구조가 만들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단순히 경제가 안 좋다는 말만 듣고 집값 하락을 단정 지을 수는 없습니다. 집값은 결국 수요와 공급으로 결정됩니다. 특히 수도권 시장의 특징은 일자리가 몰려있는데 집은 부족하다는 것입니다. 국토부 서울 주택 인허가 착공 준공 물량 흐름을 보면 몇 년 전부터 공급 지표가 줄어드는 구간이 있습니다. 2017년 인허가 물량이 11만 7천 호였던 것과 대비해서 2023년 3만 8천 호인 게 화면 그래프에서
거 보이시죠? 집은 오늘 허가 내서 내일 바로 생기는 게 아니라 몇 년의 시차를 두고 시장에 공급이 됩니다. 지금 공급이 줄었다는 건 몇 년 뒤 입주 물량이 줄어든다는 뜻이고, 그 말은 앞으로 몇 년간 똑같이 집이 부족할 가능성이 높다는 의미입니다. 여기서 규제가 더해집니다. 다주택자 양도세 증가로 세금이 더 많아지고 거기에 대출이 막혀 있기 때문에 거래 규제가 강하면 집주인들은 쉽게 팔지 않습니다. 그러면 매물이 줄어들어 시장에 매물 잠김 현상이 강화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매물은 줄어들어 거래는 안 되는데 가격도 잘 안 떨어지는 시장 상황이 연출됩니다. 즉 수요가 조금만 붙어도 가격이 위로 확 무상향하는 흐름이 되는 거죠. 정리해 보겠습니다. 경제 펀더멘탈은 강하지 않고, 그래서 정책적으로 돈을 풀 수밖에 없고, 그 돈은 자산시장으로 흘러 들어가고, 그 와중에 지분 부족하고 규제는 매물을 묶어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경제가 무너지기 전에 집값이 폭등한다는 말이 나오는 겁니다. 이 구조가 크게 바뀌지 않는 한 중간중간 흔들림은 있어도 집값은 장기적으로 우상향 압력을 받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집값은 경제성장률 범위 내에서 물가가 오르고, 그 물가 상승률 범위 내에서 집값도 연착륙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합니다. 오늘 내용이 좋으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또 뵙겠습니다.